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통합본 8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그날 저는 마당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이어폰을 낀 채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반짝하는 게 처음엔 별똥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다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펑 소리가 났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2-3일 정도 뒤에 그 이상한 생물이 바다에서 해변으로 걸어 나오는 걸 봤고 캠코더로 촬영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슴이 바다에서... 네, 이제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대체 뭔지 설명을 기억 소구하고 귀가시키세요. 목격자 조사 끝났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것은 SCP-재단에서 격리 중인 개체 중 격리 방법이 가장 까다롭고 격리 실패 시 가장 위험한 개체들 중 손에 꼽히는 어느 위험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해성에서 온 사슴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3 다소 끔찍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 SCP-2845 격리 등급 케테르, 위험 등급 블랙, 별명 사슴. SCP-2845를 설명하기에 앞서 격리 등급이 아닌 위험 등급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위험 등급은 말 그대로 격리의 난이도를 말하는 격리 등급과 달리 격리 실패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얼마나 위험한 수준이냐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이 위험 등급입니다. 위험 등급은 총 7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백색, 청색, 녹색, 황색, 주황색, 적색, 흑색입니다. 가장 낮은 백색 등급을 부여받은 개체들은 주로 재단에 유용하며 안전한 개체들이며 가장 높은 흑색 등급은 세계적 규모로 거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개체들에게 지정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SCP-2845가 바로 위험 등급 블랙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럼 SCP-284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CP-2845는 사슴이라는 별명처럼 네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높이 2.9m에 800kg이 넘는 체중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머리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물리적으로 지탱이 불가능한 크기에 무려 4.8m나 되는 커다란 뿔이 한 쌍 자라나 있고 유연해 보이는 0.5m 길이의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으며 온몸에는 덥수룩한 초록색 털로 뒤덮여 있는 기이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SCP-2845의 머리 뒤에는 얼음으로 이루어진 링이 공중에 떠 있으며 금속성 수소와 금속성 헬륨으로 구성된 7개의 구체가 끼어 있습니다. 얼음으로 이루어진 링과 7개의 구체는 시계 방향으로 서서히 회전하고 있으며 그 원리나 방법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SCP-2845의 능력 중 하나는 주변의 물질을 순식간에 변성 및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을 바꾸는 것을 뜻하는 변형이 아닌 그 성질과 모양을 바꾸는 변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대상이 파괴되지는 않지만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대기를 수소, 헬륨, 암모니아의 혼합물로 바꾸고 주변 식물을 준금속 기반의 식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SCP-2845의 시야에 보이는 물체까지 이 현상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언제나 반경 5m 이내의 환경을 앞서 말한 대기와 환경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인지 모르지만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SCP-2845에게 아무런 피해도 줄 수 없었습니다. SCP-재단은 최초로 SCP-2845를 격리하려 했을 때 SCP-2845는 공격자에게 반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방법은 높이 60m가량의 원형 기둥이나 높이 150m 이하의 원뿔형 구조물을 구성한 뒤 목표물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목표물이 SCP-2845에게로부터 10km 높이 위에 있었을 경우에도 문제없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CP-2845는 사람을 육각형의 기둥으로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성된 사람을 SCP-28451이라고 부릅니다. SCP-28451은 2.4m 높이의 육각형 기둥이며 고무와 같은 재질의 황목색을 띠고 있으며 검사 결과 내부 장기는 물론 그 어떠한 인간의 기관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뇌만은 남아서 기둥 안쪽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여전히 뇌가 활동 중인 상태란 것을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현재 SCP-2845 개체들이 서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운동 능력이 있는 SCP-2845 변종 개체가 출몰한 적도 있지만 포획하기 전에 도주해버려서 연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SCP-재단은 SCP-2845를 제100기지에 격리하는 데 성공했으며 SCP-2845의 격리를 위해 특수한 격리 절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가면을 착용하고 연극을 한 뒤 어떠한 곡을 연주하고 노래하며 격리 절차를 진행하는 인원끼리 선물을 교환하고 올리브유를 마시고 망치로 바위를 깨부수고 낫으로 기계급 인원의 를 절단하고 생후 3개월 된
이러한 끔찍한 격리 절차를 63시간 54분마다 진행하고 있으며 SCP-2845의 격리를 담당하는 박사는 이 방법으로 SCP-2845가 탈출이라는 개념 자체를 잊거나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 말했으며, 만약 이 방법을 수정하거나 다르게 진행할 경우 발생되는 참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절차대로 격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 격리에 실패할 경우 제100기지는 핵미사일이 발사되고 기지는 봉쇄되며 2845 XK-1 달을 쓰러뜨려라 로 불리는 규약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주변 물질을 변성시키고 사람을 고무기둥으로 만들고 어떠한 물리 공격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 우주에서 온 존재 SCP-2845. 그런데 과연 저 끔찍한 격리 절차가 최선일까요? 아니면 만약 또 다른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요? 기괴한 도서관의 후일담. 개인적으로 이번 SCP 개체 SCP-2845는 사람은 물론 여러 물질을 변성시킨다는 능력도 물론 무시무시하지만 SCP-2845를 격리하기 위해 SCP-재단이 선택한 격리 절차가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소수의 인간의 목숨을 매일매일 제물로 바쳐야 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같은 딜레마 같습니다. 사서님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권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사서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장르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목적으로 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존재는 어린이용 교육 방송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위험하고 끔찍한 어느 방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광대 보블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4, 다소 잔인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련 번호 SCP-993, 격리 등급 안전, 별명 광대 보블.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던 9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며칠 뒤 이웃집 친구를 납치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SCP-재단에서 조사하였고 해당 아이가 TV로 시청했던 기묘한 TV 방송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SCP-993입니다. SCP-993은 1900년대 TV에서 방송된 광대 보블이라는 제목의 어린이 TV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을 송출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직까지 찾을 수 없었고 무작위로 다양한 지역에서 TV에 방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은 광대 보블이라는 인물이 나와 매번 다른 내용으로 다양한 끔찍한 교육을 하거나 잔혹한 활동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이 방송을 볼 경우 해당 방송의 내용을 배우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시청할 경우 아이들은 정신분열증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보이며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10살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경우 방송 시작과 동시에 정신을 잃고 방송이 끝날 때까지 무기력한 상태로 있다가 깨어난 뒤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발신지를 찾을 수 없는 방송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던 도중 SCP-재단에서 입실론 베타3 규약을 사용하였고 전 세계에 송출되는 모든 방송 내용을 SCP-재단에서 가로채어 사전에 점검하고 SCP-993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SCP-재단 서버에만 광대 보블의 영상이 녹화 및 보관되고 있으며 보관소에서 10살 미만의 인원이 시청한 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록하고 나서 해당 인원에게 기억 소거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광대 보블의 방영 목록 중 일부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 보블의 깜짝 주방. 안녕 친구들, 광대 보블이에요. 오늘은 보블과 함께 즐거운 요리를 해볼 거예요. 먼저 재료 준비부터 할게요. 옆집에 사는 제이미와 토미를 준비해주세요. 안녕 제이미, 안녕 토미.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이후 납치했던 아이들의 피부와 내장을 제거한 뒤 인육으로 요리를 만들어 먹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제목 대도시의 보블. 안녕 친구들, 광대 보블이에요. 오늘은 보블과 함께 몰래 들키지 않고 불을 지르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모기를 쫓아내는 용도로 쓰이는 모기향을 준비해주세요. 이후 모기향에서 시작된 불이 빌딩 전체를 불태우는 장면이 3분간 이어졌으며 비명소리가 이어지다 끝났습니다. 제목 보블의 엉큼한 토요일. 안녕 친구들, 광대 보블이에요. 쉿, 지금부터 저 여성을 몰래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여성을 따라가던 보블은 여성이 집에 다다르자 커다란 칼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처럼 SCP-993은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SCP-재단에서 SCP-993의 방송 송출을 차단한 뒤부터 영상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목 보블은 너를 싫어해. 검은 방에서 의자에 앉은 채 30분 동안 화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 먹어. 광대 보블이다. 너네들이 가둬놓고 있는 놈들을 풀어버리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잘 들어. 이후 광대 보블은 SCP-993에
녹화물이 보관된 구역을 배경으로 SCP-재단의 격리 방법을 해제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광대 보불은 SCP-993을 격리하는 데에 관련된 연구원들의 일상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영상 도중에 광대 보불을 지나치는 캐릭터 한 명이 있었는데 이때 영상 속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SCP-재단의 박사 한 명이 해당 구역을 지나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SCP-993의 영상 속 배경과 실제 장소의 모습이나 변화가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SCP-993은 절대로 외부 노출이나 방영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으며 4등급 인원 3명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10살 미만의 아이가 장시간 시청할 경우 정신병을 유발하며 10살 이상의 사람이 보면 의식을 잃게 만드는 기묘한 TV 프로그램 광대 보불 SCP-993. 사서님들도 TV나 유튜브 시청할 때 눈 건강과 정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952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작은 도시 먼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던 젊은 여성 메리 탈리 씨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5월 19일 평소 위험하고 잔인한 활동으로 지역 내에서 악명 높던 광신도 집단에게 메리는 유괴되었고 끔찍한 고문을 당한 뒤 끝내 종교의식을 치르다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메리가 사망한 지 19개월이 지났을 무렵 기묘한 일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19일이 될 때마다 메리 탈리 씨와 꼭 닮은 여성이 인근 도로변에서 걸어다니고 있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메리는 차를 얻어 타려는 듯 팔을 들어 히치하이킹을 했으며 운전자가 메리를 보고서 차를 세우면 메리는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 태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녀의 말을 따라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녀는 갑자기 공동묘지에서 멈춰달라 말했고 그곳에서 메리는 차에서 내린 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메리의 스웨터가 차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남기고 간 스웨터를 운전자가 집어들자 메리의 부모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고 했으며 그렇게 부모에게 스웨터를 전달한 뒤에는 19일 저녁 12시가 지날 때쯤 스웨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매월 19일에 나타나는 그녀에 대해서 SCP-재단이 조사를 시작했고 메리 탈리 씨의 유령을 SCP-1337이라고 지정했습니다. 앞서 말한 히치하이킹 후 공동묘지에서 사라지고 스웨터를 남기고 가는 패턴이 매월 19일마다 반복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지역도 매번 같은 장소였기에 SCP-재단은 그녀의 부모님을 포함한 탈리 씨 가문 사람들을 2계급 요원으로 채용한 뒤 SCP-1337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러한 절차는 SCP-1337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SCP-1337이 나타나는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특수요원을 배치했고 SCP-1337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자원 관리를 L 박사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 1973년 6월 18일 L 박사가 허가 없이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L 박사는 앞서 2계급 요원으로 채용했던 탈리 씨 가문 사람들을 살해했고 SCP-1337이 가고 싶어하던 자신의 집 1337 델타로 불리는 장소를 파괴해버렸습니다. L 박사를 구속한 뒤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자 그녀가 돌아갈 사람과 장소가 없다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L 박사의 일지를 살펴본 결과 L 박사는 SCP-1337을 사라지게 만들고 승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원래대로라면 SCP-1337이 나타났어야 하는 6월 19일이 되었지만 SCP-1337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SCP-1337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1983년 6월 19일 L 박사는 SCP-1337에 잔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 SCP-1337이 히치하이킹을 하던 도로인 1337 알파 장소에 갔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뒤 본부와 연락 중이던 L 박사는 매우 놀란 듯한 목소리로 잠깐 너 도대체 누구? 라는 말을 끝으로 통신이 끊겼습니다. 이후 재단 요원들이 L 박사가 통신이 끊겼던 장소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팔다리가 절단된 채 사망한 L 박사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메리 탈리 씨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와 동일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재단에서는 이날 SCP-1337이 부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후 매월 19일마다 SCP-1337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과거의 SCP-1337과는 행동 패턴이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겉모습부터 바뀌었는데 기존의 SCP-1337은 나름대로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새였으나 지금의 SCP-1337은 고문당하고 살해당했을 때에 상처가 온몸에 나타나 있었으며 이곳저곳에 옷이 찢어져 있고 흉부 중앙에 커다란 얼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메리 탈리 씨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당시 심장이 제거된 채로 흉곽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형뿐만이 아니라 SCP-1337의 활동 범위가 기존의 도로변에서 히치하이킹하는 것과 달리 먼시시의 모든 뒷골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도로변에 있는 SCP-1337을 발견하고 차를 세우면 기존처럼 차를 얻어 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SCP-1337은 사라져버리고 다른 도로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SCP-1337을 발견하고 나서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SCP-1337을 지나치는 그 순간 해당 차량 안에서 SCP-1337이 나타나고 메리 탈리 씨가 살해됐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SCP-1337은 한 명이 타고 있는 차량에만 나타났으며 초기에는 격리 등급이 안전이었으나 현재는 유클리드로 변경되었으며 격리 절차는 매월 19일에는 해당 지역에서 SCP-1337이 나타날 만한 장소를 수시로 순찰하며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SCP-1337을 발견할 경우 D계급 인원을 태운 차량을 원격으로 조정하여 SCP-1337이 있는 곳으로 보낸 뒤 또다시 차량을 조정하여 메리 탈리 씨의 집이 있는 1337 델타 지역으로 이동한 뒤 D계급의 시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격리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만약 SCP-1337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즉시 보고 및 격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합니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유령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메리 탈리 씨, 자신의 승진을 위해 일가족을 살해하고 그녀의 집을 파괴한 박사에 의해 악령으로 다시 태어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존재 SCP-1337. 사선님들도 괜히 착한 사람 괴롭히거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마세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선님들은 마녀라는 존재를 아십니까? 게임이나 영화, 소설 등에서 등장하기도 하며 악마와 계약하여 마법을 이용하는 사악한 존재로 인식되는 존재, 마녀. 그리고 과거 중세시대는 물론 근대 초기에도 마녀를 사냥하고 심판하는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바로 마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고리버들 마녀는 살아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2. 다소 잔인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SCP-3998 격리등급 안전 별명 고리버들 마녀는 살아있다. 문서 39985 고리버들 마녀라 불리는 존재에 대한 도시전설 웹사이트에서 발견된 자료입니다. 고리버들 마녀. 옛날에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 증오하는 남자와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숲에서 열매를 채집하고 있던 그녀의 앞에 여자의 모습을 한 악마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게 도와줄 수 있어. 그 대신에 딱 한 가지만 포기하면 돼. 내 영혼을 가져갈 건가요? 그래, 내가 부자가 되나요? 넌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거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까요? 악마는 멈칫하더니 답했습니다. 그건 모르지.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내 영혼으로 뭘 할 거죠? 악마는 조금 놀란 듯 했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먹을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여자는 악마의 제안을 수락했고 시간이 흘러 그녀는 매일매일 악마와 만나면서 악마에게 과일이나 액세서리를 주었고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녀의 크고 작은 질문에 답을 해주거나 마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한 뒤 줄곧 남편에게 학대받던 그녀는 결국 마법을 이용해 남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더 이상 그녀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으로 향하는 아내를 본 남편은 그녀를 쫓아갔고 그곳에서 악마의 꼬리를 흔드는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즉시 마을로 달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 그녀가 마녀라고 알렸고 결국 그녀는 수많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말뚝에 매달리고 다리가 부러지게 되고 허수아비처럼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후 버려진 그녀의 불타고 남은 시체에 악마가 다가왔습니다. 악마는 그녀에게서 받았던 영혼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깔려있던 고리버들이 그녀의 뼈를 감쌌고 영혼은 불길을 내뿜기 시작하면서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여전히 다리가 없지만 불타는 모습으로 살아난 그녀는 곧장 남편에게로 향했고 한밤중에 잠을 자던 남편을 침대에서 끌어내리고 그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불꽃이 남편에게 옮겨 붙었고 그녀는 양손으로 남편의 눈을 파내고 남편의 다리를 잡아뜯은 뒤 자신에게 붙였으며 남편의 온몸이 녹을 때까지 계속해서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불이 난 걸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맹렬히 불타는 집에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이전에 마녀라 불리며 허용당했던
그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후 남자의 시체는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그녀를 고리버들 마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리버들 마녀는 자신의 남편과 같은 사람들을 영원히 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마을 댄버스에서 기묘한 인간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댄버스 마을이 과거에 세일럼 빌리지로 불렸을 당시인 17세기 후반에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체는 SCP-재단에게 회수되어 SCP-3998로 지정되었습니다. SCP-3998은 다리가 없으며 심각한 수준의 사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고리버들과 못, 끈을 이용해 허수아비처럼 꾸며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SCP-3998의 드러난 뼈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가연성 액체가 흘러나왔으며 그 성분은 에탄올과 인간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1시에서 오전 4시 사이에 SCP-3998은 화염에 휩싸이며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렬하게 불타고 있음에도 SCP-3998은 아무런 손상이나 그을음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SCP-3998이 불타고 있을 때 적절하게 격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도 불타오르게 됩니다. 다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죽였던 사람과 애인을 물리적으로 학대했던 사람을 불태웁니다. 참고로 사고나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SCP-3998이 스스로 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불태울 수 없었으며 대신 목표물이 된 사람은 가슴과 머리에서 약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SCP-3998의 목표물이 된 대상을 정밀 검사한 결과 SCP-3998의 목표물이 된 사람은 전신이 불타는 와중에 복부에서 펄펄 끓는 에탄올이 대량으로 생성되었으며 만약 구토를 할 경우나 사망하기 전에 불을 껐을 경우에도 영구적이고 심각한 장기 손상 및 신경 손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타고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둘 경우 목표가 된 사람은 지방과 에탄올에 의해 복부를 중심으로 녹아내리며 결국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는 모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SCP-3998의 목표물이 누구인지는 미리 알 수 없기에 격리 중인 기지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항시 준비 중입니다. 현재 SCP-3998은 불에 타지 않는 특수 불연성 격리 보관함에 격리 중이며 산소가 없으면 불을 만들 수 없기에 진공 상태로 격리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SCP-재단에서는 SCP-3998을 발견했던 댄버스 마을을 조사하던 중 연관성이 있는 자료를 회수했습니다. 그로 인해 SCP-3998은 17세기 세일럼에 살았던 캔디스 헤이즈라는 여성과 관련이 있다 추측하고 있으며 1693년 6월 8일 마녀 재판의 취조 내용으로 보이는 기록을 통해 아버지에 의해 증오하는 남성과 강제로 결혼하게 된 캔디스 헤이즈가 악마 클로비스와 사랑에 빠져 마녀임을 자백하고 화형당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든 헤이즈의 아내 캔디스 헤이즈가 1693년 6월 11일 처형된다는 내용의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자신을 클로비스라고 말하며 캔디스 헤이즈에게 쓴 내용의 편지가 어느 지하실 베개 밑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편지는 아직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편지 속 내용은 클로비스가 캔디스 헤이즈를 살렸다는 내용과 그녀를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SCP-재단의 연구팀이 SCP-3998을 검사하던 중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SCP-3998이 마녀 사냥을 당해 죽었던 캔디스 헤이즈라고 추측하던 와중에 SCP-3998의 골격 구조와 위치가 일관적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성별이 남성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는 SCP-3998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시체가 캔디스 헤이즈가 아니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CP-재단에서 SCP-3998을 진공 상태로 격리한 뒤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묘하게도 SCP-3998을 회수했던 지역인 매사추세츠에서 1일 사건 범죄량이 0.32건에서 0.4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사건의 살해 방법은 대부분 방화로 인한 살인이었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흉부부터 골반까지 사라진 형태의 살인사건이 다수 있었으며 SCP-재단에서는 용의자를 체포 및 격리 후 유클리드로 분류할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행하거나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불태우고 목불을 녹여 처형하는 존재 SCP-3998 고리버들 마녀는 살아있다. 우리 모두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SCP-3456 오크니의 기수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진행 중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이 맞닿아 있는 곳 일명 서부전선으로 불리는 장소에서 약 4개월간에 벌어진 최대 규모이자 최악의 사륙전으로 불리는 솜 전투가 일어났던 시기의 내용입니다. 영국 원정군의 보병으로 복무한 병사 데이브 하컨드는 작은 일기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기장의 첫 페이지 내용이 서부전선에 온 시점이었기에 서부전선에 오기 전에 새로 구입했던 일기장으로 보였습니다.
1916년 6월 27일 마침내 최전방에 도착했다. 파리에서 사온 이 조그만 일기장에 나의 영웅담이 기록되는 첫 번째 날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의욕 넘치는 건 나 혼자인 듯하다. 여기 있는 병사들은 2달 정도 싸워왔다고 하는데 하나같이 배고픔과 피로에 쩔어있는 모습이다. 나까지 의욕 떨어질 것 같다. 그치만 지휘장교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라 존경스럽다. 1916년 7월 2일 본의 아니게 아침 일찍 일어났다. 갑자기 땅이 흔들려서 어쩔 수 없이 잠에서 깼다. 맞은편 침상에 있는 아일랜드 출신 녀석들은 헛것이라도 봤는지 십자가를 쥔 채 잔뜩 겁먹어 있었다. 난 피곤해서 다시 좀 자려는데 내 생애 최고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 없었다. 아마도 적군이 견제용으로 소구경탄을 쏴대나 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탄이 터지는 소리는 없었다. 아침에 일어났다. 간부에게 물어봤다. 그 시끄러운 소리와 흔들림을 느낀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된 거지? 1916년 7월 2일 도저히 잊혀지지 않았다. 분명 못 들을 만한 수준의 소음이 아니었는데 결국 나는 어젯밤 떨어졌을 불발탄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가 바닥에 패인 형태를 발견했다. 그치만 이건 포탄이 떨어진 게 아닌 거대한 말발굽 모양이었다. 1916년 7월 3일 드디어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리고 기대했던 영웅담과 달리 너무나 무서웠다. 전쟁은 공포 그 자체다. 지금 일기를 쓰면서도 손이 떨려서 한 장을 찢어버리고 다시 쓰고 있다. 전투가 이어지던 중 며칠 전 십자가를 쥐고 잔뜩 겁먹어 있던 전우 중 한 명인 마틴이 사라졌다. 엄밀히 말하면 사라지는 장면을 나는 봤다. 적군을 향해 총을 쏘던 마틴의 발밑에서 진흙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더니 진흙이 사방으로 튀고 여러 사람들이 넘어졌다. 그 후 마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른 사람에겐 말 안 했지만 사실 나는 봤다. 진흙이 끓어오르고 튀기 전에 마틴의 발밑에서 뼈들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봤다. 그 후 마틴의 동기이자 친구였던 브랜던이 진흙을 파헤치면서 마틴의 십자가 목걸이를 찾았다고 한다. 1916년 7월 14일 그리고 15일 아침부터 비도 오고 짜증나는데 적군이 공격해왔다. 나는 브랜던과 기관총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몰려오는 적군을 향해 총을 쏘았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적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했고 비는 그치고 해가 떴다. 저녁 8시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다. 경계초소 밖에 무언가 움직였다. 진흙과 시체들 사이로 무언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들린 방향을 보니 내 시야의 바깥쪽에서 무언가 커다랗고 어두컴컴한 것이 보름달을 향해 솟아올랐다. 나는 간부에게 보고 후 섬광탄을 발포했지만 그 어두컴컴하고 거대했던 존재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건 뭐였을까? 1916년 7월 30일 그 어두컴컴한 녀석을 본 뒤로 헛것이 보인다. 그것도 시야 가장자리에서만 마치 눈에 뭐가 낀 듯 아른거린다. 이 녀석들은 거대하다. 그리고 매우 빠르다. 마치 나의 시야를 인식한 듯 내가 눈을 돌리면 사라져버린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잔뜩 끼었다. 우리는 적군이 이 틈에 공격을 할 거라 예상했고 경계를 하던 중 안개 속에서 움직이는 실루엣을 발견했다. 처음엔 말인 줄 알았다. 네 발로 움직였기에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명백히 달랐다. 등에는 누군가 타고 있는 듯 했으며 전장에서 죽거나 아직 죽지 못한 병사들을 집어들어서 등에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괴물들이 몸부림치며 끔찍한 소리를 냈다. 아직도 그 소리를 잊을 수 없다. 소름 끼치고 기괴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괴물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붉게 빛나는 한 쌍의 눈으로. 8월 5일 브랜던은 그 괴물을 누켈라비라고 불렀다. 뭔가 아는 것 같아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물어봤으나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곳에 왔을 때 여기 있던 병사들이 왜 그렇게 겁에 질렸었는지 이해되기 시작했다. 8월 13일 빌어먹을 놈들은 끔찍한 악몽이다. 이틀 연속으로 그 괴물들을 보고 말았다. 한 번에 내 바로 앞에 나타났었다. 6m, 최소 6m 정도에 떨어진 거리에서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다. 그 괴물은 부상당한 아군을 주워 올리고 있었다. 나는 괴물의 정체를 보기 위해 섬광탄을 쐈다. 놈들은 피부 가죽이 없다. 그냥 근육과 지방으로 이루어진 신체였고 등에 타고 있는 것도 사람이 아니었다. 피부가 없고 아니 애당초 등에 타고 있는 사람과 말이 아니라 피부가 없는 인간의 상반신이 말의 등에 하나로 연결된 모습이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본 나는 소총을 들어 2발 정도를 쐈다. 그런데 장난감 총이라도 맞은 듯 아무렇지 않았고 괴물은 나를 내려다보더니 말머리와 사람 머리 양쪽 모두가 나를 보며 웃었다. 1916년 8월 17일 4시간을 불침번 섰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간부에게 그 괴물 누켈라비에 대해 말했다. 당연히 믿어주지 않았다. 젠장. 뒤에서 지휘만 하는 놈들은 최전방의 현실을 모른다. 놈들은 계속 나타났다. 매일 밤마다 같은 장소에. 내 앞에서 부상당한 전우들을 주워 들었고 나를 보며 놀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그 놈들 중에서 말 등에 4개의 사람 형태가 붙어있는 녀석도 있었다. 1916년 8월 20일 오전 7시 정각. 이틀 전에 하루종일 비가 쏟아졌기에 전장은 온통 진흙투성이었다. 적군과의 전투는 여전히 치열했고 나는 기관총을 잡은 채 쏴댈 뿐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 놈들은 나타났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러다 무언가 반짝거리는 걸 떨어뜨리고 가는 걸 봤다. 같은 날 오전 10시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을 걸어가 반짝였던 물건이 있던 곳으로
가봤다. 마틴의 십자가 목걸이와 철모였다. 왜 그걸 그놈들이 떨어뜨렸을까? 마틴이 사라진 건 한 달도 더 지났는데 1916년 8월 20일 놈들이 달라졌다. 더욱 대담해졌다. 이제는 밤에만 나타나지 않고 해가 쨍쨍한 낮에도 나타나서 진흙에 몸을 묻은 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잠시 후 오후 3시에 우리 부대는 돌격하여 그 괴물이든 적군이든 적대하는 세력을 물리칠 계획이다. 불안하다. 저기 보이는 괴물들이 어느새 더 많아졌다. 그리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신이시여, 우리를 살피소서. 1916년 8월 20일 병사 데이브 하컨드 실종. 데이브 하컨드의 일기장은 2개월 뒤 독일군 참호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년 번호 SCP-3456 격리등급 케테르 별명 오크니의 기수. SCP-3456은 말과 같은 4발 동물을 닮은 집단입니다. 각 개체들은 공통적으로 털이 없고 투명하고 두꺼운 가죽이 있고 말의 몸통에 붙은 말 머리와 별개로 사람을 닮은 상반신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각 인간 몸통에 달려있는 양팔은 비정상적으로 길이가 깁니다. 신장의 2배에 달하는 길이라서 축 늘어뜨리면 바닥에 질질 끌리는 수준이고 손가락 부위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뼈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해당하는 부위에는 구멍이 하나 있으며 해당 구멍에서 110dB에 이르는 고음의 비명을 발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SCP-3456 개체들은 크기나 형태가 제각각이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개체는 높이가 30m였습니다. 이 밖에도 약해 보이는 투명한 피부를 지녔음에도 총기나 대포 등 재래 무기로는 아무런 피해도 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SCP-3456이 발견되는 장소는 전쟁, 테러,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되었으며 고대 벽화나 미술작품 등에서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는 악마나 저승사자로 표현되었던 걸로 추측합니다. 게다가 산업시대 이후 기록된 SCP-3456의 행동을 볼 때 이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때로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상황을 유도하여 목표물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고문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제1차 세계대전에 목격된 기록을 통해 SCP-3456을 직접 보게 될 경우 SCP-3456은 목격자를 인식하고 농락하며 크고 작은 인식재해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CP-3456의 가장 큰 행동 방식은 환경을 이용하여 몸을 숨기고 자신을 목격한 사람을 목표물로 삼은 뒤 상당히 먼 거리까지 목표물을 쫓아가고 납치하여 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납치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각 개체마다 적정량의 인간을 납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 양이 부족할 경우 이전에 자신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납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SCP-3456의 유일한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수심이 깊던 얕던 상관없이 강이나 개울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SCP-재단 요원들이 이라크 해방 작전 도중 SCP-3456 개체 3마리에게 쫓기다가 티그리스 강을 건너 후퇴했는데 이때 SCP-3456 개체들이 급히 멈춰서고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현재 SCP-3456은 단 한 개체도 격리하지 못한 상태이며 격리 및 무효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SCP-재단은 SCP-3456을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 중이며 과정에서 SCP-3456을 목격한 사람은 즉시 G급 기억소거제 투여 후 SCP-3456을 관찰했다는 기억을 지워야만 목표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SCP-3456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이나 온라인의 목격담은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화나 PTSD 등으로 조작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나타나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을 납치하는 말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뒤섞인 존재 SCP-3456 사서님들도 이 존재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SCP-재단 SCP-4158 거대한 소 빅 찰리 2004년 12월 16일 인디애나주 크루드슨 평화롭던 마을에서 주민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거대한 동물이 고속도로를 따라 어슬렁거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시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전문가들이 출동했고 정체불명의 야생동물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그 생물을 본 책임자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 SCP-재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에 SCP-재단 64기지의 요원들을 파견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요원들은 가장 먼저 이 생물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소거제를 투여했고 어슬렁거렸던 야생동물은 그저 피부병에 걸린 소가 우리를 탈출했던 것이라 말해줬습니다. SCP-재단은 이 생물을 SCP-4158이라고 지정했으며 예상외로 SCP-4158은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제64기지로 이송되었습니다. SCP-4158은
빅찰리라고도 불렸으며 크기는 3m에서 5m 정도로 거대한 포유류과의 동물로 보이고 앙상하게 마르고 기다란 다리를 가진 소와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입에는 부리처럼 생긴 돌출부가 있고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상태입니다. 온 몸에는 털이 없어 보이지만 머리 뒷부분에 어두운 색의 갈기가 자라있고 눈동자는 뿌옇고 흐린 형태입니다. 그런 눈동자의 상태이기에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SCP-재단은 빅찰리의 기원을 조사하면서 어느 도축장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부처스 블록이라는 도축장에서 SCP-4158 빅찰리가 탈출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도축장의 직원들을 면담해본 결과 도축장에서는 임신 상태의 젖소를 구매했었는데 그 젖소에게서 태어난 송아지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고 매우 징그러운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가 곧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살아 움직였기에 서커스나 괴물쇼를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려고 신문에 광고를 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매하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계속 키우는 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총으로 쏘고 머리를 잘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미간에 대고 총을 쐈는데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칼로 목을 베었을 때는 피가 조금 나왔지만 역시나 잘리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도 실제 도살된 소처럼 뼈에서 살을 분리하는 작업을 했는데도 며칠 후 새 살이 자라 있었습니다. 이미 떼어낸 살을 버리긴 아까워서 포장한 뒤 다른 소고기와 섞어서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도축장 직원들은 몇 차례 실험을 했었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SCP-4158 빅찰리는 무한히 고기를 만들어내는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면담 중이던 직원 한 명은 빅찰리는 우리 회사의 사유재산이라면서 돌려달라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CP-재단이 도축장의 사장과 면담했을 때에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도축장의 사장은 빅찰리를 신처럼 숭배하고 피를 마시며 예배를 드렸고 빅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죽지 않는 불사신이자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빅찰리가 도축장에서 사라졌을 땐 구세주가 돌아오시기를 바라며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빅찰리님의 안전을 확인시켜달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후 SCP-재단은 최초에 임신한 젖소를 판매했던 그 인물을 찾으려 했으나 아직까지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직원들에겐 기억소거제 투여 후 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먹여 폐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SCP-4158을 관찰한 결과 단 한 번도 배설하는 걸 보지 못했으며 역시나 시력이 좋지 않은 걸로 보였고 아직까지 인간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리 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 SCP-4158은 살점을 일부러 잘라내주지 않는 한 계속해서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먹이를 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성장했으며 SCP-4158에서 잘라낸 고기는 평범한 소고기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위험이 있을 수 있기에 잘라낸 고기는 모두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빅찰리가 SCP-재단에 격리되기 전 마을을 떠돌면서 신체에서 떨어진 살점들 중 일부가 살아있는 생물로 변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릴 너겟이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동그란 타원형의 머리를 가지고 네발 짐승의 모습을 한 작은 생물입니다. 주로 과자 부스러기 등을 주워 먹는 편이며 매우 작고 겁이 많아 인간에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릴 너겟 중 아주 적은 확률로 진화하는 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불리는 이 존재는 2m 정도에 달하는 크기에 마치 살점으로 이뤄진 짐승의 모습이지만 얼굴이 뚜렷하게 구성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트레버 앤더슨은 매우 위험한 생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린 양의 능력은 주변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전해지며 중력을 조작하거나 사람들의 귀에서 피가 나는 특수한 음파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 조작으로 인해 어린 양을 숭배하는 광신도 집단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다행히 SCP-4158 빅찰리는 SCP-재단에서 격리 중이기에 추가적인 릴 너겟이나 어린 양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만약 빅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물이나 그러한 방법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신화 중에서 남봉꾼 제우스와 아쿠아맨이 등장하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아닌 다양한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소의 머리를 지니고 미궁을 떠도는 미노타우로스, 3개의 머리가 달린 채 저승을 지키는 충실한 댕댕이 케로베로스, 참고로 헬테이커의 케로베로스짱 완전 귀엽습니다. 어쨌든 그리스 신화의 이 종족 중 강과 호수 그리고 바다에 존재하는 님프라 불리는 요정 종족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존재는 그리스 신화의 요정을 뜻하는 님프와 닮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물의 님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1년 번호 SCP-054 격리 등급 안전 별명 물의 님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울창한 정글, 그 안에 신비스런 느낌의 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SCP-재단은 인간 여성의 모습을 한 이 존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SCP-054로 지정된 이 존재는 전신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초 SCP-054가 발견됐던 샘물과 SCP-054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을 조사한 결과 어떠한 특이점도 없는 평범한 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물과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된 신체를 가진 SCP-054는 물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물속에 들어간 SCP-054를 식별하려고 했지만 물에 들어가 있는 동안 SCP-054는 마치 사라져버린 듯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SCP-054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이 점점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주기적으로 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현재 SCP-054는 제08기지에서 격리 중이며 최초 발견 당시부터 재단 인원들에게 적대하긴커녕 호기심 가득한 태도를 보이며 격리 감독관과 연구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격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SCP-054의 격리실로 들어간 연구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SCP-054가 평소처럼 여성의 모습이 아닌 연구원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자 SCP-054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기에 딱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모습을 변형했다고 보이진 않으나 SCP-054가 마음만 먹으면 외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SCP-054가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고 살아있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열 반응도 없고 전자기, 생물학 등의 어떠한 현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실험을 진행하던 중 어떠한 실험을 시도하게 되면서 연구원들이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발생된 실험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SCP-054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자 SCP-054는 자신의 신체가 증발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실험실 구석에 웅크린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실험 초기에는 연구원들이 실험실에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했던 SCP-054였지만 점차 연구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명 SCP-054는 연구원들이 물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지나도 물을 주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선 구석에 웅크린 채 가만히 있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극한의 온도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살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SCP-054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꽁꽁 얼어붙은 뒤에는 추가 연구를 위해 얼음 조각을 채집하였습니다. 이후 영상 95도의 고온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고온에서 SCP-054는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험실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실험 이후 SCP-054는 실험실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SCP-054의 격리실 자체에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실험은 기억력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우연히 SCP-054가 복잡한 미로나 퍼즐을 푸는 것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SCP-054에게 실험을 시키려 했으나 SCP-054는 이전의 온도 변화 실험으로 인해 실험실에 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SCP-재단의 세스켈 박사는 SCP-054가 실험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전기 충격 장치와 규산염 건조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세스켈 박사가 제안한 방법으로 SCP-054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억력 실험을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진척도가 점점 느려졌기에 48시간 휴식을 주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실험은 산염기 결합 실험이었습니다. 농도 0.5몰의 염산 용액으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SCP-054가 온도로 인한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실험실 온도는 278켈빈으로 설정해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연구원 2명이 큰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SCP-054의 격리 등급은 안전에서 유클리드로 재분류되었습니다. 현재 SCP-054는 완전히 밀폐되어 물이 새지 않는 특수 격리실에 격리 중이며 기후 조절 장치를 이용해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격리실 중앙에는 물을 가득 채운 화려하고 거대한 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전 실험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해 SCP-054는 남성 인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실에 출입하는 인원들은 전부 여성 인원으로 배치되도록 하며 특수 방호복을 착용해야 하고 격리실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건조실에서 10분 동안 건조 절차를 실행한 뒤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SCP-054의 격리가 실패될 경우 모든 통로를 차단 후 격리구역 주변을 액체 질소로 뒤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SCP-054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과 격리실 분수에 제공되는 물의 화학적 상태와 그 양은 지속적으로 감시 및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5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었기에 SCP-054의 격리 등급은 다시 안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제08기지 연구원들은 생물학부서 E7의 지원하에 실험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 재단 시리즈 SCP-113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먼 옛날 세계 지도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 이른바 대해적 시대가 아니고 대항해 시대로 불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스페인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서 하루아침에 영웅 대접을 받았고, 이를 지켜본 사람들도 하나둘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바다를 가로지르며 정처 없이 떠돌던 탐험가는 어느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작은 돌 재단이 있었고, 그 안쪽에는 붉은 빛이 맴도는 신비한 돌이 있었습니다. 모험가는 승무원들에게 신비한 돌과 그 주변에 있는 모래, 재단, 돌멩이 하나까지 전부 상자에 담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붉은 돌을 집어든 선원에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원은 고통스러워하며 붉은 돌을 손에서 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붉은 돌은 선원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고, 고통스러워하던 선원도 이내 진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원이 소리쳤습니다. 선원의 모습은 더 이상 기존의 남성의 모습이 아닌 가녀린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붉은 돌을 만진 선원은 성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된 이 돌은 오랜 시간 동안 대륙으로 옮겨지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수많은 나라를 거치고 저주받은 물건으로 치부되거나 성스러운 물건으로 숭배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SCP 재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시청 위험 레벨 2, 다소 무시무시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 SCP-113, 격리 등급 안전, 별명 성전환석. SCP-113은 붉은 빛이 나는 벽옥 덩어리와 닮은 돌입니다. SCP-113의 특별한 효과는 성별이 있는 유기체와 접촉할 때만 나타나는데, 남성이라면 여성으로, 여성이라면 남성으로 바뀌며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기체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별이 바뀌는 현상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1단계, SCP-113과 신체가 접촉한 지 0.2초, 아주 찰나의 순간에 발생되는데, 피부에 닿은 SCP-113과 유기체의 피부가 뒤섞이고 화학적 변이가 발생됩니다. 마치 미약한 화상과 흡사한 조직 손상을 일으키며, 이때부터 피험자는 SCP-113을 피부에서 떼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2단계는 20초의 시간 동안 SCP-113이 미량의 전자기파를 발산하며 피험자의 전신으로 전자기파가 퍼져나가며, 피험자는 메스꺼움과 구토를 하거나 전신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제3단계는 60초 동안 피험자의 세포 구조가 순식간에 변형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부터 겉으론 식별 불가능한 줄기세포까지 동시에 변형합니다. 그리고 60초의 시간 중 40초부터 60초 사이에 종료 전 20초 구간에서는 피험자에게 강렬한 고통이 느껴진다고 말했으며, 건강 상태가 나쁜 피험자의 경우 이 순간 쇼크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 피험자의 성별은 바뀌게 되고 생물학적 1차, 2차 성징마저 연령에 맞게 변화하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SCP-113이 피험자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비활성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어려웠던 결과도 있었습니다. 성염색체나 호르몬 불균형 등의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어느 한쪽의 성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 간성인 사람의 경우 피험자 스스로가 자각하는 성 정체성이 SCP-113의 효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성인 사람들 중 일부는 완전히 남성이 되거나 완전히 여성이 되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간의 경우 SCP-113의 효과로 성별이 바뀌게 되더라도 성 정체성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기에 불편해하는 감정 상태를 보였습니다. SCP-113의 효과로 인해 성별이 바뀐 피험자가 다시 SCP-113과 접촉할 경우 또다시 성별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다만 2차 시도의 경우 25%의 확률로 성전환이 실패하거나 신체의 변형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SCP-113은 제23기지의 표준형 저장고에 보관하며, SCP-113을 다룰 때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SCP-113을 접촉시킬 경우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SCP-113에 접촉한 인원은 7일 동안 의료진에 의해 격리 및 관찰하도록 합니다. 만지게 되면 1분 만에 성별이 바뀌어버리는 붉은 빛의 신비한 돌 SCP-113 성전환석. 사서님들도 신비한 돌을 보게 된다면 친구에게 먼저 만져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당시 프랑스와 네덜란드마저 제압해버린 독일을 상대로 유일하게 대항한 영국은 독일 해군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해군의 대형 전함 비스마르크가 출항하자 영국 해군은 즉시 비스마르크 함선을 추격했고, 그렇게 1941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벌어진 일명 비스마르크 추격전으로 인해 영국 해군이 비스마르크 전함을 격침시켰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두가 알고 있는 공개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SCP-재단은 전함 비스마르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1937년부터 제작에 사용된 물질이 특이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후로 줄곧 지켜보며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 전함을 SCP-4217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1년 번호 SCP-4217 격리등급 케테르 별명 전함 비스마르크를 격리하라. 1937년 독일에서 잠복 중이던 SCP-재단의 요원 마르쿠스 슈트라우브는 독일 해군이 제작 중이던 전함에 사용된 기묘한 재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이 어느 전함에 들어갈 중요한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SCP-재단은 슈트라우브 요원에게 해당 전함을 관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함은 비스마르크라는 이름이 붙여지며 완성되었습니다. 1939년 나치 독일 시기에 독일 정부 산하 오컬트 부서인 암흑 군단의 표식이 새겨진 거대한 수송물이 3호만 경비 속에 비스마르크호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슈트라우브 요원은 그 수송물에서 심장 박동 소리 같은 걸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SCP-4217 비스마르크호는 변칙적인 기술이 다수 사용된 전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체 바깥쪽에 새겨진 기묘한 심볼은 평소엔 보이지 않지만 함선이 피해를 받을 경우 그 피해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심볼이 빛을 내며 활성화되었으며, 비스마르크호를 중심으로 반경 20km가 넘는 범위에 사이오닉 장을 발산하여 접근하는 적군이 자신들의 아군 함선을 비스마르크호로 보이도록 환각을 유발하여 자멸을 유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상처난 피부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비스마르크호의 외벽이 손상되었을 경우 자가 복구가 가능했으며, 비스마르크호에서 사용하는 포탄에는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기체가 포함되어 있어 적군에게 사용 시 포탄이 떨어진 곳 근처에서 기체에 노출된 병사는 온몸에 털이나 깃털, 비늘이 자라나며 여러 명의 희생자들이 서로 뒤엉켜 융합된 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스마르크호의 변칙적인 특성과 위험성을 인지한 SCP-재단은 O5 평의회의 지시하에 해당 전함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시간이 흘러 1941년 5월 27일 독일의 전함 비스마르크는 SCP-재단의 협력을 받은 영국 해군에게 집중 공격을 당했고, 게다가 비스마르크호 내부에서 포탄이 터지면서 비스마르크호의 승무원들이 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공격에 의해 비스마르크호는 결국 침몰했습니다. 그렇게 SCP-재단은 SCP-4217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5년 2월 16일 침몰된 SCP-4217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별다른 걱정 없이 MTF 감마6 심층 섭식자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잠수팀은 침몰된 비스마르크호를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침몰된 지 10년도 넘었던 비스마르크호의 모습은 예상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선체에는 따개비는 물론 어떠한 해양 생물이 붙어있거나 바닷물에 의해 부식조차 생기지 않고 오히려 침몰되었을 때보다 더욱 멀쩡한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방금 막 새로 만든 비스마르크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조사를 할수록 비스마르크호가 스스로 재생했다는 것에 확신이 들었고, 더욱 의문인 것은 1500명의 사망한 승무원의 유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작은 돌멩이처럼 생긴 고무와 흡사한 촉감의 생물이 함선의 벽을 통과하며 이동하고 다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많은 개체가 있었으며, 그중 하나를 잡은 대원은 그것이 피를 흘린다고 말한 뒤 배의 조사를 중단하고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면을 향해 헤엄치던 대원이 슬쩍 돌아보자 침몰된 비스마르크 함선의 외벽에 거대한 눈이 달려 있었고, 잠시 후 금속이 구부러지는 소리와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린 뒤 무언가가 복귀하던 잠수대원 둘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잠수 조사를 하던 대원 2명의 신호는 끊겼고, 잠수팀의 음성 기록과 조난 신호를 통해 비스마르크가 부활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침몰해 있던 비스마르크호는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활한 비스마르크호는 다시 SCP-4217로 불리며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SCP-재단에서 조사와 격리 절차를 만들 때까지 SCP-4217은 여객선과 화물선 등을 공격했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SCP-4217의 상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스스로 재생과 접근하는 적을 포격하는 전함 비스마르크를 SCP-4217A로 부르고, 내부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문어나 오징어와 같은 두 종류형 생물을 SCP-4217B로 부릅니다. SCP-4217A의 외부에는 한 쌍의 문어와 닮은 눈이 달려있고 100에서 200m 길이의 촉수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은 자유자재로 감추거나 노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상시엔 수심 500m에서 1100m 지점에서 바닷속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일정한 거리의 영역을 탐사하며 자기 영역에 누군가 접근하면 바다 위로 떠오른 뒤 공격을 하거나 2주에서 11개월 정도의 불규칙적인 주기로 수면으로 올라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CP-재단은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지금 바로 병력을 보내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외부의 용병을 섭외하던 중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에 특화된 특수부대 초자연 도서관 연합 일명 초도연에 연락했고 그곳의 엘리트 대원 미스터 B와 팀원들이 SCP-4217로 향했습니다. 미스터 B는 해수면에 떠오른 SCP-4217의 사정거리 바깥에서 고속이동 외골격 비행장비를 이용해 순식간에 갑판 위로 이동할 수 있었고 외부의 촉수와 포탄의 공격을 피해 함선 내부로 돌격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거대한 촉수들이 팀원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가까스로 촉수를 막아낸 미스터 B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은 촉수에 붙잡힌 채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미스터 B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고 조심스레 더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앙 통제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마치 선장과 같은 느낌을 주면서 사방으로 촉수를 뻗고 있는 SCP-4217B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스터 B와 SCP-4217B는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그 순간 승패를 결정지은 요인은 단 한 가지의 심플한 답이었다. 그것은 바로 특수요원 미스터 B에게는 무엇에도 지지 않는 각오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미스터 B는 SCP-4217B를 침묵시킨 뒤 동료를 구출한 후 내부 조사를 했습니다. 곳곳에 폭탄을 설치한 뒤 탈출한 대원들은 SCP-재단 측에 결과를 보고했고 이후 SCP-재단은 SCP-4217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SCP-재단은 영국 왕립 해군 소속으로 위장한 3척 이상의 전함으로 SCP-4217이 있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있으며 SCP-4217이 나타날 경우 집중 공격을 하여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짧으면 2주, 길면 11개월에 한 번씩 SCP-4217이 바다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부활하는 건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부수고 파괴하고 침묵시켜도 끊임없이 부활하는 촉수 전함 비스마르크 SCP-4217 사사님들이라면 어떻게 격리하시겠습니까? 사사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사님들께서는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그 중에서도 너구리와 자주 혼동되기도 하는 라쿤을 좋아하십니까?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라쿤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라쿤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2 다시금 생각해보면 소름 돋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 SCP-1152 격리 등급 안전 별명 라쿤 SCP-1152는 평범한 라쿤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체중이 75kg이고 사람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능 수준 또한 20세 이상의 인간과 거의 흡사하며 수명도 일반적인 라쿤이라면 이미 사망할 때를 지났음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SCP-1152는 분명 라쿤임에도 같은 라쿤에게 공격받거나 다른 동물들에게 적대적인 대상으로 취급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물들 사이에서 SCP-1152는 무언가 특이하고 미움받는 존재로 보여지는 인식재해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격리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SCP-1152는 장기적인 우울증과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라쿤이 좋아하고 라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간 사료를 잔뜩 줬음에도 왜 영양실조 상태인지는 의문입니다. SCP-1152는 앞발을 매우 잘 사용합니다. 보통의 라쿤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발을 이용해 문을 열거나 단순한 구조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 출입문의 열쇠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SCP-1152의 행동이나 지능 수준이 상당히 흥미로웠기에 SCP-재단은 SCP-1152의 DNA 검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시도해봤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SCP-1152의 유전자는 과거 13개월간 행방불명된 후 사망 처리되었던 SCP-재단의 요원과 99.87%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SCP-1152는 단순히 인간의 DNA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미지의 병원체에 감염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CP-1152가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격리실에 있던 SCP-1152가 벽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보안 요원이 SCP-1152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SCP-1152는 기다렸다는 듯 보안 요원을 제압하고 출입카드를 탈취한 뒤 격리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SCP-1152는 물자 보급 창고에서 발견되었고 당시 SCP-1152는 어딘가에서 훔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SCP-1152는 제압된 뒤 다시 격리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SCP-1152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과거 실종 후 사망 처리되었던 요원의 아내에게 SCP-1152가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연히 단축번호 같은 걸 눌러서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통화 연결 후 녹음된 내용도 그저 라쿤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현재 SCP-1152는 제92기지의 생물 거주동에 있는 독립 생육 수용실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먹이는 5kg의 사료와 항우울제 베놀라 박신 25mg을 섞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 현장에 있는 수의관이 SCP-115E를 검진합니다. 지능이 높고 인간의 유전자를 지닌 라쿤 SCP-1152, 참 특이한 라쿤도 다 있네요. 오늘도 평화로운 SCP-재단의 어느 기지. 연구원들은 실험을 위해 어느 SCP 개체가 있는 격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의 사람 형태를 한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원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게 뭐야? 또 쓸데없는 공지사항 단체로 보냈네. 그니까 차라리 급여나 올려주지. 그러게. 뭐야? 왜? 저기 있던 조각상 어디 갔어? 조각상은 어느새 연구원의 뒤에 있었고, 그리고 그 조각상은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깜짝 조각상,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1년 번호 SCP-650,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깜짝 조각상. SCP-650은 검은색의 사람 형태를 한 조각상입니다. 재질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았으며 식사나 배변 활동 또한 하지 않고 외관상으로나 검사 결과에서도 그저 평범한 석재 조각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SCP-650은 누군가 쳐다보는 동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만약 잠깐이라도 SCP-650을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경우 SCP-650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근처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의 등 뒤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등 뒤에서 나타난 SCP-650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난 SCP-650은 마치 공격하거나 놀래키려는 듯한 자세를 취한 채로 멈춰 있으며 그 외에는 아무런 위협이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후 수차례 실험을 하거나 일부러 눈을 한참 동안 감은 상태로 있더라도 SCP-650은 그저 사람들을 놀래키기만 할 뿐 단 한 번도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등 뒤에서 나타난 SCP-650을 본 사람이 깜짝 놀라는 등의 리액션을 보이지 않거나 무덤덤하다면 SCP-650은 다음번에 이동할 때 누군가의 등 뒤에서 나타나지 않고 마치 관심을 끌려는 것처럼 탁자에 기대거나 의자에 앉아있는 등 해당 인원들의 시야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격리실이나 실험실 내부에서만 이동 범위가 확인됐던 SCP-650이 다른 구역에서 출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SCP-650이 나타난 위치는 다른 구역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박사의 등 뒤였습니다. 이후 SCP-650은 다시 격리실로 이송되었으며 격리 등급은 안전에서 유클리드로 상향되었고 격리 절차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는 SCP-650이 등 뒤에서 나타났던 당시에 대해 대충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산 타령은 하지도 않을 테니까 이 망할 것이나 좀 제대로 격리시키라고. 아니, 입장 바꿔봐.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별 생각 없이 뒤돌았는데 그놈이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걸 보면 안 놀라고 배기겠냐고. 아무튼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린 아직 스스로 명을 재촉해야 할 처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좀 하자. 아니, 난 기본만 지키면 터치 안 하잖아. 그치?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 현재 SCP-650은 최소 가로 세로 4m 크기의 잠금 장치가 있는 방에 격리 중이며 3명 이상의 인원들로 출입 가능하고 격리실에 입장 후 SCP-650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눈을 뗀 순간 등 뒤에서 나타나 놀래키는 조각상 SCP-650 깜짝 조각상. 눈 깜빡하면 목을 꺾는 녀석이랑은 대조적인 존재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